안녕하세요. 2022년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활동가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박동찬 님을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그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로를 개척해야 할지, 그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좋은 해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는 이제 1부 박동찬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2부 때 대화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에서 문학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주민 재외동포 인권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두어 마디 아주 짧은 소개였지만 여러분은 혹시 저희 발화에서 무언가 다름을 인지하셨는지요? 저는 정서적으로는 뼛속까지 한국인일지 몰라도 법적으로 또 국적으로는 엄연한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거니와 정착해서 생활한 지는 이제 만 7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1996년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선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20년 가까이 살다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리말을 원만히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요즘 미디어나 매스컴에서 대서특필되는 조선족 또는 이제 중국 동포 5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장황하게 저희 출신에 대해 언급한 것은 꼭 한 가지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안에 다양한 타자들을 상상하고 설명할 때 우리만의 고정화되고 고착화된 그러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요, 선생님들은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시나요? 서양적인 이목구비와 생김새를 가지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상정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문화라고 했을 때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이러한 동남아 국가에서 온 여성이나 아니면 한국의 고령의 시골 총각과 결혼한 여성으로 상정하기 마련이죠. 우리 내면에는 이렇듯 이주민다움, 다문화다움 등 다움이라는 강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타자 집단을 일괄해서 그 집단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는 게 결국 인종주의의 특징이란 겁니다. 우리 내면의 그런 고착화된 이미지는 다분히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차별과 혐오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선언적으로 상상하기보다는 이렇게 당사자들과 직접 교감을 나누고 만나서 소통하는 오늘 같은 자리가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쩌다가 조상이 중국으로 가게 됐고 어쩌다가 저까지 중국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아마 선생님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이주 1세대인 저희 고조 할아버지 박우동의 사연부터 소개해야겠습니다.
고조부가 중국으로 떠나간 지는 어언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920년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3.1운동 이듬해에 일제 식민 당국의 수배자가 된 고조 할아버지는 고향이었던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하령리를 도망치듯이 탈출해 중국 길림성 영길현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한국 근대사에서는 만주 또는 간도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19세기 말에 본격화된 조선인의 이주 행렬은 20세기 중엽까지 이어지는데 목적지로는 대개 한반도와 인접한 만주나 아니면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일본 본토를 선택했습니다. 중국 만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이 가장 많이 체류했을 때 그 수가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중국 동북 삼성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이란 것은 천차만별이어서 당시 중국으로 떠난 이 이주의 경위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서너 가지 배경을 키워드로 요약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폭정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말에 이르면요, 정말 조선 정부도 제대로 정부로서 역할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기근과 흉년이 겹치면서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난민인 셈이죠. 다음으로는 의병과 저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한 사건인 을미사변이 있는데요.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 전국 각지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을 주축으로 독립군이 만들어지고 일제에 맞서서 이 만주 지방에서 무장투쟁을 계속해 수행하게 됩니다. 3.1운동 이후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 중국 상하이에 세워지면서 이 독립운동의 중심이 해외, 중국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많은 조선인들이 이 중국 동북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저희 고조 할아버지의 선택으로 저희 집안은 정말 단순하지 않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중국에서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고조부의 선택이 저를 포함한 그 후손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45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 가운데 조국으로 바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컨대 이미 조국에서 어떠한 땅과 집을 다 잃은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서 새롭게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건너올 때도 정말 쉽게 건너왔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 앞에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1950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생하죠. 그 전쟁 때문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여기에 가담한 중국마저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적국이 됩니다. 중국 경내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은 정부의 민족 식별 사업의 결과로 그때부터 이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기존의 규범이나 관습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저기 이스라엘, 유태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좀 확장이 되어서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떠나 그 바깥에서 살아가는 700에서 800만 정도의 재외동포들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나라별로 세분해 보면 중국의 조선족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고요. 일본의 제1조선인, 또 자이니치라고도 하죠. 이분들이 약 80만 명 정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이라든지 독일, 유럽 각지, 그리고 북미까지 정말 세계 곳곳에서 우리 동포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이 결국 해외로의 이주를 불러왔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전쟁과 폭력의 산물입니다. 분위기가 살짝 무거워질 법한데 이제 저와 한국이란 어떻게 보면 상상 속 조국과의 만남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2015년 19살 되던 해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종종 한국에서 망명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리적으로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익숙한 곳에 산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피부색과 언어가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해도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사실 그 삶은 망명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국에 사는 동안에도 저는 국가에 의해 소수민족으로 규정당하는 마이너리티였고, 초중고를 모두 민족학교에서 다닌 주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국민주의에 대한 반감과 조국 귀환으로 메이저리티, 주류의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저는 이곳 한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히 깨졌고 중국 못지않은 내셔널리즘과 구분짓기가 적잖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단일 민족, 순혈 민족 같은 이러한 신화에 젖어서 국민과 민족을 똑같은 걸로 바라보는, 동일시하는 국적 곧 정체성 프레임을 내재해 왔습니다.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동질하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국가의 제1의 허구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를 평생 경험하며 살아왔던 디아스포라가 한국이 아닌 장소를 조국으로 고백할 때면 이 한국 사람들은 그들에게 배반감에 가까운 거리감을 느낍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대할 때 지금도 자주 나오는 단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출신국에 따라서 질문이 좀 바뀌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어디 응원합니까? 이 중국을 다른 나라로 또 대치할 수도 있죠. 한국과 필리핀이, 한국과 베트남이, 한국과 태국이 축구를 하면 당신은 어디를 응원합니까? 제1조선인 중에는 조선말, 조선사람, 조선학교, 조선민족, 유독 이 조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선이란 표현이 이 한국 땅에서는 저기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연상한다 해서 좋지 않은 뉘앙스로 읽힌 지 오래지만 이 제1조선인들이 의례 자랑스럽게 말하는 조선은요, 분단되기 전에 어떤 조선반도 또는 앞으로 다시 하나로 통일될 그러한 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과거의 고향, 상상의 고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인이 될 수 없고 또 되고 싶지도 않은 저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고맙게도 제1동포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한국인으로 돼주기를 요구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한국에 대한 어떤 애국심 그리고 충정심을 가지고 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매사 한국의 편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저에 대한, 그리고 이 이주민 사회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네 한국인 다 됐네. 당신은 그냥 한국인이네. 하지만 이런 말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규정, 또 다른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례적 평등이란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뿐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바야흐로 다문화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문화란 용어가 굉장히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도 이젠 제법 많습니다. 200만 이주민 중에서도 80만 중국 동포는 정말 우리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모들,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 요양병원의 간병인들까지 한마디로 보통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재생산의 기저를 만들어 왔지만 이들의 공헌은 비가시화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간 지나치게 다문화와 이주민을 선택적으로 낭만적으로 소비해 왔습니다. 예컨대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비정상회담이라든가 대한 외국인 같은 프로에서는 이주민들이 아주 행복하고 상류층의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있죠. 하지만 그 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과 또 혐오, 배제 같은 경우에는 은닉되어 왔습니다. 올 여름 최고의 오락 영화란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2017년에 개봉한 청년경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누적 관객 수 565만 명을 기록하면서 공전의 히트를 쳤었죠.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 성찰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여긴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이 자주 나요. 경찰도 안 들어옵니다.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란 영화 속 대사는 조선족과 대림동에 대한 혐오를 상당히 증폭시켰습니다. 청년경찰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한국 영화에서 조선족이 등장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소비되는 방식만큼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 공모자들, 신세계, 범죄도시, 또 차이나블루, 차이나타운 등을 거치면서 이 중국 동포의 잔혹한 범죄자 캐릭터는 하나의 클리셰, 즉 고정관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에 들어온 중국 동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주민은 그들의 정착지에서 그다지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일본에는 제특회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지금도 혐한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표적은 아까 설명드린 제1조선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조선학교는 극우 세력의 위해와 정부의 정책적 배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은요,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스탈린은 이들을 일본 간첩으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태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는 그러한 참극을 겪었습니다.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서구 곳곳에서는 동양인 또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본디 다양한 문화가 우유와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한국 문화도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다문화는 한국 이외의 것들 아니면 한국이 아닌 것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전락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민국가 시스템은요, 모든 것을 안과 박, 나와 타자, 아와 비아로 끊임없이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제의 원리와 동화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여러 다문화센터에 가보면 왜 그렇게 김장 만드는 법을 전수하려고 안달이 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꼭 한복을 입히거나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한국 문화를 이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출신국의 문화를 한국 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게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류와 상호 이해라는 것은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이주민 그리고 그들이 구성하는 다문화 사회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잡종성입니다. 국민 문화나 민족 문화가 순수성을 과시하는 데 반해 이들은 이동과 유랑 속에서 발생한 잡다한 것들이 뒤섞인 그런 문화입니다. 선주민과 이주민, 또 한국민과 다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문화 공동체 내부의 간극도 고려돼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유인들로 기억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로이트, 또 아인슈타인 등등의 인물들. 인류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한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언어나 하나의 토지에 안주하여 정주한 자들이 아니라 국경에서 국경으로, 하나의 문화권에서 또 다른 문화권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방랑해야만 했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 언급하고 있는 이주민, 다문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일제히 탄압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한 정치적 난민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망명정부를 지탱했던 것은 일찍이 해외로 나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물심양면의 후원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연해주의 동포는 물론이고요. 쿠바 애니깽 농장과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의 동포들도 십시일반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임정의 유지는 위태로웠습니다. 중일전쟁의 전세에 따라 부단히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시작해 항저우로, 전장, 장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을 전전했는데요. 이 불안정한 체류와 끊임없는 이동의 삶은 오늘날 이주민의 그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국은요, 난민과 이주민에 의해 세워진 나라고 한국민은 난민과 이주민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날 제주의 예멘 난민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성찰해 볼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횡행 가운데 안정을 상징하는 정주의 삶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이동과 이주는 필연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국경선을 넘어 해외로 나가야 이주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겪을 만한 이사라든가 또는 회사의 어떠한 이직, 파견 근무, 또 학업과 취업을 위한 이러한 이동은 사실 다 이동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는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이주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낯선 환경에 던져졌을 때 느꼈던 그런 외로움과 고립감을 상기한다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의 고단한 삶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문화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호명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자 삶의 양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문화란 범주는 단순히 인종적인 다름에서 더 넓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정체성,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동료 시민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커지는 일 이전에 더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